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제휴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IBM 오네요. 오늘 요즘 이제 전력 대란에 맞춰가지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또 딱 시기적절하게 오늘 그린 에너지 빌딩 과연 무엇이고 또 그린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1시간 2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분들과 30분씩 토크를 나누고요. 나머지 20분은 저희가 Q&A를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Q&A 시간 질문하지 마시고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간결하게 댓글창에다가 질문 써주시면은 오늘 아주 좋은 지식 공유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션은요. 그린 에너지 빌딩을 정의하다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승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이승복입니다. 네, 어떻게 떨리십니까? 네, 뭐 이런 게 처음이라 좀 네네네. 어색하긴 하지만 네네. 하여간 뭐 자연스럽게 네네. 네. 아는 대로. 네. 자, 먼저 이제 요즘 이제 뭐 에너지 관리 필요성은 사실 우리가 블라블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네. 사무실에서 30 몇 도 되는 사무실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규제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전력 수요가 예. 계속해서 보면 이게 증가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 어떤 이유가 뭐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떤 삶의 질이 네. 점점 높아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아마 전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또 싼 가격에 전기세.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전력 대란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력 대란이 꼭 그 원자력 비리, 원전 비리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예, 예. 말씀하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공급 위주의 어떤 그런 정책, 물론 수요 관리를 하긴 하지만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이었는데 게다가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이제 원전 비리라든지 원전 네. 가동 중단이나 이러면서 공급량이 제한을 받게 되니까 더욱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매를 세게 맞아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금방 또 변할 때 예, 변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잘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도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 차트에서 보면요. 네. 오른쪽에 보면 이 겨울에 전력 수요가 여름보다 전기요. 예, 예. 전기 수요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이거는 여름이 훨씬 높을 것 제가 같은데. 볼 때는 저거는 에어컨 굉장히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어떻게 보면 전력 수요가 가장 이게 피크가 되는 시점이 여름철에 냉방 수요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럼요. 가장 그렇죠. 많은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데 네.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어떤 그 소위 그 EHP라고 하는 냉난방 설비 시스템이 보급됨으로써 겨울철에도 EHP를 통해서 난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열량에 대한 요구로 보면 우리가 여름은 온도차가 작고 짧지만 겨울은 훨씬 더 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량으로 보면 결정 난방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사실은 열을 공급할 때 전기를 가지고 다시 열로 공급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겨울철에 난방에 대한 요구가 이런 그 전력을 사용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되는데 저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좀 네. 반드시 고쳐야 될 그런 그럼 부분이 이것이 그 다른 선진국은 이렇지 않답니까? 패턴이? 다른 이렇지 선진국 않은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는 여름철에 냉방기 때 가장 피크를 이루고요. 네. 그다음에 겨울철 난방은 이제 보통 가스를 이용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방에 대한 그 경우에는 이제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지역마다 이제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가령 뭐 수력 발전이 풍부하다라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일렉트릭 그런 건물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난방은 가스, 그다음에 냉방은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전력부하는 여름철 냉방기 때 네. 피크가 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근데 전기세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전기세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뭐 10월부터 다시 전기세 좀 올리겠다고 아마 정부에서도 발표한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전기요금이 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어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그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한 요율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요율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네. 그냥 무작정 뭐 몇 프로가 아니라 예. 좀 어떻게 좀 그 좀 현명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예, 대해서 예. 이따 자세하게 예.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예, 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개인용도 이제 산업체 쪽이 너무 전기요금이 싸다. 결국 그걸 부담을 개인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정확한 그 요금의 어떤 세세한 내용은 이제 모르지만은 지난번에 한번 언뜻 제가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전기 요금에 대한 어떤 요금 체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래갖고 네, 컬럼을 네. 쓰셨는데 사실 우리가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많이 부과하고 네. 산업용 전기는 싸게 주고 하는데 사실 원가를 따져보면 전기 공급하는데 공급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령 네. 전압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그 말단에까지 전기가 공급될 때까지 총 드는 비용이 얼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에 비해서 싼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컬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규제 강화가 지금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심 있는 건 이제 2015년도에 탄소 배출 거래제지 예. 않습니까? 저것이 제가 궁금한 건 저것이 모든 우리나라 모든 직장이나 모든 어떤 그 집이나 이런 데까지 다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어떤 그 기업이나 기관들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일단은 어떤 그 전체적인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그 조직이나 어떤 이런 데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로 좀 알고 있고요. 네네. 얘기 듣기로는 한 470곳 네. 정도가 우선적으로 아. 시행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신문에 보니까 놀란 게 대학이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요. 전기 먹는 하마더라고요. 네? 전기 에너지가- 연세대학교까지 2위예요. 지금 전기 먹는 하마. 그렇습니다. 대학 중에서. 그 지난번에 저희가 보니까 서울대학이 그 전기를 일위고. 가장 많이 네, 썼다 네, 그래서 네. 연세대학이 2위라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 학생들이 서울대학 학생들보다 공부를 덜 하는구나. 좀 더 전기를 많이 쓰더라도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하는 그 네. 농담을 좀 한 적이 있고요. 네. 그 대학에 공급하는 이것도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싸게 공급되는 아. 거로 저도 이렇게 언뜻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에너지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어떤 업무의 생산성이나 효율 이런 네. 거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보면 특히 건물에서는 불필요하게 새 나가고 네. 낭비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농담 비슷하게 강의 끝나고 나갈 때 전기불 끄고 나가고 이것만 잘 절약하면 네. 여러분들 장학금 더 줄 수 있다. 가령 저희 학교에 연간 에너지 비용을 얼마 정도 쓰는지 아세요? 뭐 우리나라에서 2위 정도니까 적어도 10원 넘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에 그 뭐 보고 자료 중에 이제 그 보다 보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저희가 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총 60억이 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예. 그 저희 그 신촌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1년 따지면 한 120억 정도를 야. 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만 노력해서 전기불을 아끼고 등등 해서 1년에 10%만 줄이면 12억을 네.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2억이면 훨씬 더 학생들의 12억이면 장학금 한 100명 줘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그 건물, 에너지 전반적인 걸 다 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제 건물 쪽에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스마트하게 절감시킬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할 건데요. 이제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제 수요처를 보면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산업체가 있을 것 같고 네. 교통, 그다음에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건물이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에너지 소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보는데 하나는 네. 건물이냐, 산업이냐, 교통이냐 그렇게 보는데 각국의 이제 산업 구조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4분의 1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나 대다수의 그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건물이고 3분의 1이 산업이고 3분의 1이 이제 교통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완전히 서비스 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주거나 비주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50%에 육박하는 에너지가 건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건물에서.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 부분에서 그것도 특히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향상할 거냐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차피 지금 이제 산업화가 계속해서 선진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비스업 정도 발달하고 우리나라도 그럼 건물 쪽이 아무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 구조가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다 보면 그만큼 이제 건물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거나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건물 에너지를 줄이는 쪽으로 네. 많은 관심이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그 영국 쪽에 영국 쪽에 어떤 정책을 쓰고 있고 영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영국도 많이 좀 갔다 오시고 그러셨는데. 영국을 뭐 가본 적은 많지는 않고요. 네네. 지난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영국 대사관 초청으로 해서 영국에서 있었던 에코빌드라는 어떤 그 행사,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BRE라고 하는 이제 건축 연구소 네네. 하고의 이제 그 건물 에너지나 또는 친환경 건축 인증과 관련된 이런 문제로 해서 다녀온 적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영국은 그 당시에도 이제 건축 관련된 이제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하고도 만나서 보면 영국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어떤 그 건물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 장표가 그 영국의 어떤 장표 같은데, 그죠? 파운드가 예.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 자료는 네. 어떤 자료는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저것도 한 뭐 10여 년 전에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한 100개 정도의 유사한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건물은 단위 면적당 연간 한 3파운드 정도밖에 에너지 비용을 안 쓰는데 어떤 건물은 45파운드나 쓰더라. 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유사한 건물이 15배나 에너지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건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건물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성능이 한 2배 반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건물에 어떤 서비스 시스템들이 설치되어 있느냐에 네. 따라서 한 2배 정도 차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사용자들이나 운영자가 어떻게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된 경우와 못된 경우를 비교하면 네. 쉽게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네. 보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건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신규 건축물 지을 때 예. 설계할 때부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잘 그렇죠. 검토하는 게 예, 중요하겠네요. 아마 그래서 이제 신규 건축물을 만들 때는 뭐 네. 빌딩 디자인서부터 시스템에 대한 설계서부터 종합적인 어떤 운영 계획서부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한다면 그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가 뭐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라든지 뭐 녹색 건축물 네. 인증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 건축물 같으면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건물을 사실 변경하는 것들은 비용과 노력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의 운영을 어떻게 합리화할 거냐라는 것서부터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시스템의 어떤 교체, 그 다음에 어떤 건축적인 어떤 개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네. 그 침체하면서 새로운 어떤 신축보다는 기존의 빌딩 스탁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대부분이고 그래서 네. 사실은 전체적인 건물 분야의 어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떤 그 기존 건축물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2015년이면 이제 2년 뒤인데 2년 뒤에 탄소 배출권 이제 거래제가 시행되면은 그것도 일단 비용인데 어차피 그럼 하면 그 기존 건물을 뭔가 리모델링 하는데 네. 단순히 외관상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관점에서 맞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을 하면서 돈이 없다면 나중에 뭔가 금융기관이 껴가지고 예. 파이낸싱 해준다든지 예, 뭔가 예. 민자 사업처럼요. 예.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 정부에서도 네. 특히 정부라는 건 이제 건축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니까 네네.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이제 곧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어떤 건축 제도적인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파이낸싱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네. 실제 건축주가 지금 건물을 잘 쓰고 있는데 단지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개인적인 투자를 강요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못하죠.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 다시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는. 근데 과거의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각국의 어떤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이 금리가 높은 이익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투자가 안 됐지만 사실 일본이나 뭐 유럽의 선진국들 보면 거의 뭐 제로금리 상태에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건물 에너지 리트로핏 사업이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기금이 모아지고 투자가 가능한 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금리가 상당히 그 내려가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에서 기존 건물의 어떤 리트로핏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투자의 어떤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네. 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연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12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할 수 있으면 큰 돈인데. 네. 근데 교수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실제 미국에 계실 때, 실제 그 어떤 대학에 미시간 대학에 네. 계실 때 그 대학의 전기에 관련된 그 뭐 비용을 직접 많이 줄이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얘기 좀 물론, 해주시죠. 물론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네네. 저는 대학원생이었으니까 이제 그 소위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조교, 네.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 하면서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대학을 다녔으니까 제가 마침 이제 미시간 대학에 갔을 때에가 이제 저 프로젝트가 한참 그 진행하고 있을 때였고요. 제가 이제 건물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보면 70년대 우리 에너지 파동을 겪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네네. 그때인데 이미 미시간 대학에서 그때 이제 저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이제 건물에서 너무 특히 미국에서는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건물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축가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실제 이제 저 프로젝트를 대학 당국하고 네. 같이 이제 그 논의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97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떠나던 88년도 저 데이터도 제가 직접 다 아, 네. 작성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일단은 건물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다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찾아낸 다음에 초기에는 뭐 별도의 투자할 만한 어떤 그 돈이 없었으니까 네. 단순하게 건물의 운영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하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간 이런 것들을 진행함으로써 거기서 절약된 어떤 에너지 비용을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건물을 개수하는데 또 투자하기도 하고 이러므로서 한 10여 년 지나니까 에너지 사용을 절반 정도 줄였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소위 그 건물 에너지 관리 저희는 이제 미시간 대에서 저걸 에너지 코스트 어보이던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ECAP 프로젝트라고 불렀는데 저게 이제 건축대학 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적으로 해서 성공적이니까 다른 건물로 전 계속 캠퍼스로. 확대해서 전 캠퍼스에 상당히 많은 건물들을 실질적으로 저는 에너지 관리를 수행을 했고 그렇다면요, 지금 이런 것처럼 어떻게 건물 에너지 뭐 관리사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예. 어떤 신규 어떤 직업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각 건물이나 단위 사업장에 예. 지금은 사실 기업 조직에서 총무하시는 분들이 예, 예.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이것까지 맡아서 예. 하시잖아요. 전문성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런 건물 에너지 전문가 또는 뭐그 빌딩 에너지 플래너 네.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미래의 어떤 유망한 직종이 될 수 있겠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건물 에너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물 에너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려고 봐도 그런 어떤 그 인력이 부족했고 네네. 그 또 이제 건물주나 또는 어떤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런 건물 에너지 절감을 통한 무슨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요. 에너지 목표 관리제라든지 전기세 계속 또는 올라가고. 그런 것들에서 네.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네. 커지게 되면 분명히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이런 에너지 그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하는 충분한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런 에너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자, 그럼 이 시청자들이요.
오늘 이거 듣고서 네. 여기 시청자분들 다 기업에 계신 분들인데 네. 듣다가 이거 봐라 저 에너지 빌딩 플래너 저런 거 괜찮겠다. 예. 이제 내 조직에서 예. 하려면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뭐 이런 분들을 양성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체계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네. 개별적으로 이제 그 대학이나 교수의 어떤 전공 특성에 따라서 이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평가사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실제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제가 저희 건물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이런 에너지 플래너가 수행하게 되는 역할이 뭐냐 네.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 네. 이제 저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교육이나 네. 좀 어떤 지식이 좀 습득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매뉴얼화된 그러한 것을 습득해서 그냥 수행하는 것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상당히 나름대로 건물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네. 나름대로의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실제로 절약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실적으로 인정받고 네.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상당히 그 미래 유망한 그러니까 그런 뭔가 직업군이 자연스러운 될수 있다. 동기부여가 돼야 그럼요. 되고. 예.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선진국들은 그 전기 요금을 단순하게 몇 프로 인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 어떤 자연스럽게 뭔가 그 수요자들이 줄일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어떤 피크치에 대한 분산 효과를 누리는 정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것들인지. 네. 사실 전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거는 물론 우리가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전력 문제거든요. 네. 전력 문제는 결국은 사용하는 전력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피크 전력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소위 뭐 수요 관리 또는 뭐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요 관리를 하는 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전력 요금의 요율 체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전력 요금 체계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네네. 디맨드 차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피크 전력으로 기반으로 해서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사용한 총 전력량이 얼마냐를 네.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율 체계에서도 아마도 일정 부분은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는 네.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선진국에서 어떤 전력의 어떤 수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강력한 그 수요 관리에 이런 수준에는 가지 못하는 네,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년 이런 전력난을 겪으면서 아마도 이런 요율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피크 전력을 네. 좀 제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는 게 네.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 듭니다. 장표에 보면은 똑같이 A나 B나 똑같이 네. 1000와트를 쓰는 거지만 맞습니다. 그 B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00와트 쓰는 거니까 예, 피크에 되게 안 좋은 예. 거잖아요. 피크 예, 분산에.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돈을 많이 내는 거죠. 훨씬 아까 더.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요금 체계가 두 가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나는 총 사용 전력량으로 보면 두 개가 똑같은데 네네. 이게 어떤 그 디맨드 차원에서 보면 아래 거가 1시간 동안에 10배의 디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맨드 네. 차지는 그만큼 커진단 말이죠. 네. 엄밀한 의미에서 한 10배가 커진다라고 보면 네. 그 두 개를 합했을 때 B가 지불해야 되는 전력 요금은 A보다 훨씬 많아지는 네. 거죠. 이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사례 예. 같은데 저게 지금 이그샘플 같은 경우에 이게. 예. 그 앞에 있던 네네. 그래프를 네. 먼저 제가 네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그래서 가령 그 이 디맨드 차지의 개념이 이제 뭐냐면 디맨드 차지는 결국은 그 피크 전력을 어떻게든 억제하기 위한 그런 요금 정책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디맨드 차지할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내가 순간 부하가 최대가 됐던 시점 가령 일반적으로 여름철 8월 달에 피크 부하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작년 8월 달에 피크 부하가 발생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네. 그거의 95% 수준을 어. 그 빌링 디맨드라고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디맨드 차지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난 그보다 에너지를 전력을 덜 썼지만
디맨드 차지는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무리 내가 전력을 적게 적게 쓰더라도 쓰더라도 피크 전력이 높아져서 그게 95% 하게 되면 연중 계속 불이익을 네. 받게 되겠죠. 요금체 계산에서. 네네네. 그러다가 가령 이제 95% 하는데 지금 저기 보면 6월 달까지는 그 선으로 오다가 7월 달이 되면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넘네요. 그럼 빌링 디맨드가 더 올라가는 높아지는 겁니다. 거죠. 그걸 네. 기준으로 부과하고 8월이 되면 그보다 피크에서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9월 달이 되면서 내려가지만 내려가더라도 실제 사용한 걸 피크 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크 디맨드의 95% 수준으로 해서 다음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네. 하면 모든 건물주나 건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력 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 사용량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분산시켜가지고 그렇죠. 피크가 안 높아지게. 그렇죠. 그리고 저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건축적인 그런 그 기법들이 그렇겠네요.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한전에서 운영을 했었죠. 빙축열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피크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날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얼음을 넣다 냉방에 쓴다라든지 또는 뭐 뱀스와 관련해서 보면 네. 뭐 이런 디맨드 리미팅 기능을 넣어가지고 15분 간격으로 전력량을 측정해서 피크치를 넘을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네. 전력을 지금처럼 정부가 강제로 네. 막 꺼라마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스스로가 이런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걸 진화시키고 네. 발전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저 정책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력 대란에 대한 아주 좋은 그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이 되려면 그냥 무조건 뭐 터지면 그냥 야 꺼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자동적으로 네, 시스템적으로 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게 뭔가 동기부여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공해주고 저런 시스템이 평상시에 모든 건축물이나 건축주로 하여금 저런 거에 대응해서 내가 사전에 미리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네네. 시스템이든 어떤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네. 이런 전력의 어떤 수급을 그렇겠네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규제나 정책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뭔가 아주 단순하게 단순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단순 명료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예.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아장 나겠다. 뭐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저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이제 그 요금에 대한 계산한 걸 다음 네. 페이지에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요.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전력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픽 디맨드를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두 개의 네네. 비교라고 볼 수 있는데 가령 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그 시스템의 어떤 피크 전력 부하가 120kW라고 하면 네. 디맨드 레이트는 킬로와트당 뭐 10불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에너지 레이트는 킬로와트 아워당 뭐 한 9센트 남짓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했을 때 가령 내가 이 시스템을 한 15분만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소비한 전력은 그 30kWh 네. 15분 써가지고 그랬을 때 한 2불 76전 오른쪽에. 정도라고 하면 네네. 얼만큼 썼는가와 관계없이 피익 디맨드를 그 근거로 해서 차지하는 디맨드 차지는 네. 1278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내야 된 요금은 저만큼이다 라는 얘기고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건물인데 계속해서 뭐 일주일에 뭐 40시간씩 네네. 한 달 동안 썼다라고 하더라도 총 사용량은 보면은 19,200kWh가 되니까 640배가 늘어났지만 많이 네. 썼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금을 640배만큼 내는 게 아니라 픽 디맨드 차지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이걸 합산해 갖고 비교해 보면 총 사용량은 640배가 늘었지만 네. 실제로 요금은 2.3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전력은 그렇습니다. 많이 생산해서 다 쓰지 않고 남아도 사실은 이게 저장하기가 어려운 거고. 네. 그래서 항상 최대 전력 부하에 맞게끔 생산을 하는데 수요가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디맨드 차지와 총 사용 전력량을 근거로 해서 요금을 네. 부과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아마도 그리고 건물들이 거기에 사실은 전기 에너지의 거의 70~80%가 건물에서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서의 어떤 전기 요금에 대한 요율 체계를 네네. 저 같은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매년 이런 네. 어떤 전력 대란의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데 네네. 좀 기여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갑자기 창조경제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어. 창조경제가 나오는 겁니까? 아, 제가 창조경제 요새 이제 새 정부에서 이제 하도 지난 정부의 저희 어떤 방송은 박근혜 씨는 안 보시는데. 그래? 앞으로 보시게 네, 좀 해야죠. 근데 그 녹색 성장 얘기를 하다가 새로운 개념이 이제 창조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평소에도 보면 창조 경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뭐 ICT 분야에 네.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나 전 분야에 걸친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 에너지 관련해서도 정말 창조 경제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사실은 그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가 이제 앞으로 건물 에너지 또 뭐 온실가스 감축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보면 우리가 2020년까지 뭐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다 약속을 했는데 네. 2020년이면 지금부터 7년밖에 안 네. 남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7년 후에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7년 후에 30% 정도 감축을 하려면 지금부터 매년 5%씩은 줄여 나가야 그렇죠. 5%씩 줄여 나가야 7년 후에는 한 30% 감축하고 이거 10년 노력하면 한 40% 감축도 가능하다. 물론 건물 에너지라는 것은 처음에는 적은 투자를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점 줄여나가는 건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줄이기는 어렵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일종의 그 law of diminishing return 하는 그런 네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뭐 건물에서 에너지를 모든 건물들이 5%씩 줄입시다라는 이러한 좀 운동을 전개해 보면 어떠냐. 그럼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네. 그것도 지키고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1년에 이런 에너지 비용을 한 10억 정도 쓰는 건물이다라고 하면 5%를 줄였을 때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빌딩 에너지 플래너를 양성하고 고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런 건물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한 연건평이 한 10,000평 정도 되는 건물이면 적어도 그 10억 이상의 네. 그 에너지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봐도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건물이 작은 규모의 건물들이라면 이런 건물들을 묶어서 뭐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가장 그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이런 그런 것들인데 바로 이런 창조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런 네. 분야에서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에너지 목표 관리제라든지 또는 어떤 전력 요금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디맨드 차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 좀 정상적으로 홍보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합리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개발될 수 있는데 이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게 좀 창조 경제에서 우리 분야에서는 할 일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창조경제 정의를 잘 내려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창조경제가 저도 뭐 창조적인 경제 뭔가 했는데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경제. 그렇죠. 그죠? 새로운 네. 가치를 만들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세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 절감하니까 이익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약속도 지키고 또 전력 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전력 최대 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이건 모두가 다 네. 해피한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야를 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네. 좀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고 그런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랬으면 좋겠다.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두 번째 세션 모시고요. 교수님께서는 좀 나오시. 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Q&A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네, 시간이 좀 질의를 지났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자, 번째 세션, 고맙습니다. 네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두 번째 세션이 아이벤코리아의 김윤태 실장입니다. 김윤태 실장님은 그린 에너지 서비스 전문가. 이건 자칭입니까, 타칭입니까? 꼭 되고 싶습니다. 자칭이네. 예. 네네. 자, 자칭 그린 에너지 서비스 전문가인 아이벤코리아의 김윤태 실장님 모시고 빌딩의 절감 방안의 해답을 찾다. 네, 과연 어떤 해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딱 뜨이는 게 저는 클라우드가 에너지 클라우드라고 용어가 딱 예, 뜨이는데 그렇습니다. 저건 어떤 개념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에너지들을 사용하고 나면 그 사용이 대부분 이제 개별 빌딩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에너지 절약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기계를 설치하거나 한번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에너지 클라우드라고 정의를 했고요. 네. 이걸 통해서 큰 대기업에 생각하시는 뭐 엄청난 빌딩을 가진 이런 뿐만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빌딩이라도 자신이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다. 그럼 이런 에너지 클라우드에 가입을 해서 자신의 빌딩에 대해서 특정한 기계들을 몇 개 설치를 하면 네.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게끔 만들어지는 서비스를 총칭해서 네. 저희가 에너지 클라우드라고 일단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예. 장기업 기업이라도 에너지 클라우드에 가입이 되면은 예. 뭔가 현재 자기가 에너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부터 뭔가 투명하게 가시성이 일단 보여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에너지 클라우드 이제 IBM은 다우측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이제 이 에너지 클라우드가 이게 국내 전용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해외적으로 전 세계 하나가 있는 건지 어떤지 궁금한데 운영 체계가. 예, 일단 에너지라는 게 사용의 형태나 비용이나 네. 그다음에 빌딩에서의 운영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음. 실제로는 뭐 큰 의미에서 전체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 네. 각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고요. 뭐 전 세계적인 사례로 본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네. 이런 이제 뱀스라고 불리는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나라에서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에서 설치를 했고요. 음. 이런 것들을 중소 단위를 다 묶어서 도시 또는 타운 레벨에서 네.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뭔가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현재 네. 이제 텔레콤 회사라고 불리는 이제 SK텔레콤, 네. KTA라는 이런 회사들이 기존에 이제 유무선망 인프라를 가지고서 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시범 서비스화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우리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네 가지 단계별로 하는 것은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네. 그 실제로 그러면 이제 IBM에서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이랑 예. 뭔가 프로젝트를 이런 관련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IBM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경기도 교육청 내에 약 한 2,000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300개의 학교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좀 가시화시켜 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디테일한 사항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절감했고 또는 특정 학교가 전월 대비 전년에 그 월 대비 어느 정도나 더 사용하고 또는 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 좀 가시화시켜서 네. 이제 만약에 많이 절감한 학교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또 조사해서 또 가이드를 제시할 수도 뭔가 있고요. 포상도 해주고 뭔가.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네. 저희가 바라는 이제 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효과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아직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없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가시화를 통해서도 6에서 8% 정도 네. 이제 비교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IBM 내부적으로는 해외에서 이런 대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6점 몇 프로 정도 절감했다는 사례를 갖고는 네. 있습니다. 이걸 일단 가시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학교마다 어떤 그 뭐 전기 사용량과 검침 뭐 그런 것들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간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요즘 지어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또는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검침 시스템이 이제 보안상의 이유나 여러 네. 가지 이유로 좀 설치가 되는데 이제 학교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 프로젝트도 현재는 이제 수동으로 입력을 좀 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큰 개선이 아니라 이제 미터기들을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금방 가시화를 자동으로 좀 네.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어떤 가시화만, 계수화만,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의 계수화만 제대로 시키더라도 그것이 어떤 주는 어떤 효과는 어느 정도 6% 5% 그런 게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것을 사회공헌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계속 사회공헌으로 하실 건 아니시죠?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실장님 예. 월급 못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되게 곤란한 질문인데요. 하고 싶습니다. 하고 네네. 싶은데 이제 네.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투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대가 요즘엔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육청 중심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가시화도 중요하지만 뭐 자동화된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있어서 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해외 사례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이제 아까 아침에 전에 보여줬던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화 전체 다수의 학교를 가시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건 특정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미터기도 설치하지만 공조기를 바꾼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런 조정 장치를 다시 달고 뱀스를 만들고 대시보드화해서 적극적으로 좀 절감을 하는 장비의 사례입니다. 개선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의 경우에는 한 15% 정도, 네. 온수 에너지는 35%, 난방비 45%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30% 정도 에너지를 사용량을 줄인 네. 그런 사례입니다. 야, 30%면 뭐 물론 이제 각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이승복 교수님 연대가 쓰는 에너지 비용이 120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만약 그 30%면 그 얼마입니까? 적어놨습니다. 예. 네네. 자, 그다음 뭐 여러 사례들이 있네요. 이것이 예. 꼭 뭐 국내도 여기 스마트 예. 그리드 제주도 예, 있나 맞습니다.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저희가 네.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건 수요자 관점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거고요. 공급자 관점에서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는 이제 미국의 뉴욕에 한 2,000개의 학교를 이런 저희가 경기교육청이 했던 그런 네네. 활동을 한번 했었고요. 아,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례 중에 또 맥마스터라는 대학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했었고요. 공급자 관점에서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이제 IBM이 가진 반도체 공장에 직접 설치를 해서 관리한 사례를 갖고 있고요. 국내 사례로 보시면은 국내 사례는 아직까지 수요자 관점의 프로젝트가 많지 않다 보니 공급자 관점에서 하는 이제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할 때 네네. 저희가 운영 시스템 관련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국내 이게 데이터 센터하고도 할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집적화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개선의 기회도 많지만 효과도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현재까지 좀 IBM이 집중을 했었고요. 이제는 그 대상을 일반 빌딩이나 네. 리테일이나 공장 쪽으로 좀 네.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여기 IBM 에너지 관리 솔루션에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면 맞습니다. 진단서부터 쫙 되어 있는데 요거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그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라면 물론 사회공헌은 하시고 예. 사업으로 한다면은 그 어떤 대상을 먼저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일단은 이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목표 관리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5%씩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같이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네. 형태의 비즈니스를 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공단이나 뭐 이런 데들에서 에너지가 집적화돼 사용되기는 하나 이 부분들에 좀 개선해야 될 포인트들을 찾고 계시는 네네. 이런 분들과 또 저희가 또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단계별로 한번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예. 그래서 그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진단 이게 크게 4단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진단 컨설팅이라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한 것 중에 보면 그 건물에서 순수한 노력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어떤 개선 포인트를 보는 게 단기적으로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수의 빌딩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표라든지 경영하는 방법, 운영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큰 컨설팅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개별 빌딩으로 내려와서는 개별 빌딩의 공조나 냉방이나 아니면 뭐 조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진단을 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진단 컨설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 도출된 과제를 가지고서 세 번째에 있는 이제 개선 및 구축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 거죠. 에너지 원을 개선해서 네. 피크치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 원들을 투입시켜줘서 네.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단위 건물 내에서 에너지 절감 장치를 단다거나 고효율 장비를 교체하거나 전력 계통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비상으로 써야 되는 부분 또는 상시로 써야 되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전력에 대한 요구가 막 올라갔을 때 이제 단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요점을 찾는 이런 이제 시설 개선 사업이 있고요. 이러한 다수의 건물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에너지 모니터링 앤 매니지먼트 센터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제라든지 비상 관리라든지 네.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관제 센터를 수립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빌딩 또는 많은 빌딩을 운영하시는 분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그런 중소 건물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에너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 이걸 통해서 원격 진단에서 개선점을 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상쇄를 할 거냐. 건물이 이제 운영 단계로 넘어가고 나면 운영비는 거의 고정비처럼 이제 사용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에서 작년에 에스코 자금이라 그래서 저리로 에너지 시설을 교환해주는 이런 아, 사업을 네. 같이 하거나, 아니면 IBM 내에서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 해외 펀드라든지 국내 펀드를 가지고서 시선 개선 사업을 먼저 하고 상환해서 받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에너지 원 개선까지, 뭐 그 파이낸싱까지 실장님, 이거 뭐 하셔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런 거 관련된 전문 조직도 지금 계속해서 빌딩이 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IBM 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특정 전문가들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요 단계별로 한번 더 구체로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진단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부분, 이제 모으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개선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갭을 분석한 후에 이제 그 추천안을 낸 후에 마지막에 이제 공사를 하는, 이게 간단한 단계로 이 정도 단계가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아주 작은 단위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 그 우리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예, 아니면 우리 어떤 그룹사 이런 회사의 사업장에 한번 진단을 받고 싶다 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화를 하면 되죠. 아니 전화하는 거 아는데 예. 그걸 그냥 해주냐 이거죠. 예, 네. 아니,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지. 아, 뭐 예. 그거 전화 오는 게 힘든가? 예, 맞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어. 그 단기간에 저희가 좀 이런 수요들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네. 이제 무료로 진단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네.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케이. 먼저 좀 제안을 드리고 네. 최소의 기간으로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가시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면 네. 전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거는 진단 받아보면 괜찮겠네요. 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이메일 주소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특히 이제 방송 보고 나서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면 더 잘해주시겠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너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산 관리라는 게 기업 운영 비용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또 관리할 수 있고 임대를 관리할 수 이런 자산 관리로 전체적으로 넓혀지는 부분도 있고요. 각 개별 빌딩에서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가 늦거나 네.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 관리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제 단순히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자산 관리 전체의 범위로 넓혀서 센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네. 아까쯤에 전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피크 제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이제 기존에 UPS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UPS라는 게 전기가 단전이 되면 그거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제 비상적인 부분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배터리들이 되게 모여 있는 장치들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피크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효한 시간대 에너지를 모았다가 피크 시간대가 되면 에너지를 서비스하는 네. 이런 게 이제 ESS라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피크 제어도 하고 혹시 단선이 됐을 때도 서비스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군 관리 운영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 다수의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진행해 보겠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물론 이제 회사니까 어떤 관련된 어떤 장비라든지 솔루션 같은 거를 이제 판매하는 것이 되게 우선시 될 수도 있죠. 바로 매출이 나오니까 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파이낸싱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 되게 에너지 관련된 큰 프로젝트니까 그것을 인프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들을 국가나 아니면 그 기업에 민자하듯이 IBM이 먼저 투자해서 예. 확실하게 계산해가지고 뽑을 수 있다면 예. 뽑을 수 있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요자는 에너지 절감되는 게 좋고 비용이 따로 드는 것도 아니고 IBM도 예. 결국 그 에너지 절감되는 비용을 또 받으니까 나중에. 맞습니다. 예. 그럼 서로 윈윈 되는 것 같은데. 예, 기존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만 이제 에너지 사업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요. 고객한테도 바로 도움이 되는 네네네.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네.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히려 이 사업이 오히려
꼭 IBM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좀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 에너지도 낮추고 맞아요. 국가 경쟁력도 생기고 맞아요. 결국에 이런 비용들이 음. 비즈니스상에서 원가인 거고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게 그 착한 사업 같아. 착한 사업. 아, 예. 네? 착한 사람. 아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비용을 지금 뭐 저 아까 연대 같은 경우는 1년에 120억 쓰는데 어차피 쓰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IBM에서 야 우리가 이거를 뭐야 한 연간 90억으로 절감해 줄게. 예. 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선투자는 해주고 그 비용 절감된 것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는 접근하는 서로 방식 중에 네, 그런 부분이 서로 윈윈일 있습니다.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럼 잠깐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Q&A 예. 시간 갖도록 하죠. 예, 그렇게 네. 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이 사업을 동인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빨리 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의 결과를 같이 쉐어한 다음에 개선점을 찾는 그런 이제 어세스먼트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IBM이 준비하고는 이제 에너지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런 이제 다수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란 이런 걸 가지고서 결국에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규제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절감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투자된 부분들에 가서 네. 전체적으로 프로핏을 쉐어할 수 있는 음. 이런 모델로 가는 걸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요. 뭘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 어떤 요즘 보면 이제 뭐 공유경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제 앞으로 서비스 사업이 계속 발달할 거 아닙니까? IBM도 네. 서비스잖아 지금 어떻게 맞습니다. 서비스로 하는데 예. 이게 서비스 사업은 어프로치가 지금처럼 뭔가를 사세요 팝니다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뭔가 당신의 이런 편익을 주고 그만큼 나오는 편익은 우리가도 가져가겠어.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는 되게 특히 대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오시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원님, 모든 블레이드 서버가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이건 어떻게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예, 예. 네네. 그게 블레이드 서버 목적 자체가 전기 절약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전기 절약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음. 결국에 블레이드 서버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져가는 서버를 쓰느냐가 결국엔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15분한테 저희가 스마트폰 배터리 팩 드리겠고요. 오늘 질문 잘한 분 15분한테는 저희가 휴대용 칫솔 살균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재명님 전력 수요의 예측이 빗나간 건지 아니면 공급이 부족한 건지요? 현재 우리나라 전력 대란에 대해서 교수님. 제가 볼 때 뭐 예측이 빗나간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그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공급이 이제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뭐 원전이나 또는 어제 그제도 뭐 보니까 화력발전소 잠깐 뭐 네네네. 중지되고 뭐 했던 것. 그러니까 워낙 발전소에 발전기들이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니까 언제 뭐 어떤 또 비상사태가 될지 모른다 하는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전력의 한 80% 가까이가 실제로 건물에서 쓰기 때문에 네. 건물에서의 이런 최대 피크 부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들 네. 이것이 전제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체계나 어떤 정책들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어떤 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네. 자, 오창원님, 리드 같은 제도처럼 국내에도 활발한 정책과 활동이 있는지요? 예, 리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이제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지금 새로운 어떤 건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USGBC의 그 리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2002년도서부터 뭐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 해서 한 10년 동안 해왔고요. 네.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어떤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이런 건물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여한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리드 시스템처럼 글로벌한 건축 시장에서의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녹색 성장 이후에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뭐 지원법인가 네네. 국토부의 그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로 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좀 더 기준도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은 건물이라면 그만큼 훨씬 네.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그러니까요.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증이 뭔가 어떤 비즈니스에 예, 예. 어떤 되게 파급 효과가 예. 구체적으로 예. 아까 디맨드 그것처럼요. 예, 예. 딱 나오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약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는 역시 미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든지 마켓에 대한 이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의 최초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영국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한 영국에 제가 BRE 얘기하고 네네. 그래서 BREEAM이라고 하는 인증제도가 92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미국은 상당히 그 리드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리드가 전 세계 건축 시장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친환경 건축물이나 뭐 건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그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 이익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드 인증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거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에서의 네. 건물의 가치, 임대료, 그러니까 뭔가 실용적인 가치. 그렇죠. 그게 바로 건물주에 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어떻게 연계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실제 시장에서 보여줌으로써 네. 그것이 결국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주목을 끌고 모든 건물주들이 우리 건물을 질 때 리드, 뭐 플래티넘, 골드 등급의 인증을 받게끔 해줘라는 것을 요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 그 앞으로의 전 세계 어떤 건축 시장이 결국은 리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평정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중요한 관점이십니다. 자, 김수열님께서요. 패시브 공법의 효과와 현재 국내 빌딩 적용 비율은 얼마 되는지요? 사실 뭐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요. 네. 지난 70년대 에너지 파동 이후에 이제 건물의 이제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소위 건축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제 환경 조절이 가능한 그래서 패시브 빌딩이나 패시브 디자인에 대한 게 80년대 초반 중반까지 굉장히 그 유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 문제가 하면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에서 이제 소위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뭐 패시브 빌딩에 대한 것들이 그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근데 질문의 요점이 국내 빌딩 적용 비율. 적용 비율이요. 네. 적용 비율은 뭐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하지만 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요.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린홈이나 그린빌딩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바와 패시브 빌딩이 추구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잖아요. 같은 어떤 목적을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지칭하는 게 좀 다를 네. 뿐이고요. 자, 박치규님, 미국의 냉동 공조 학회인 애슐의 애슐. 주도의 백넷, 백넷은 백넷입니다. 빌딩 자동 제어 및 제어 네트워크의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더넷과의 정합성 및 기술 도형이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은 백넷 자체가 국내에서 유일한 일단 빌딩 자동 제어 KS이고요. BTL이라는 미국 기관에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백넷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디다가 올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기존에 이제 RS23248로 되는 MSTP에다가 했다가 요즘에 최근 이제 이더넷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현재는 거의 모든 현존하는 벤더들이 이제 백넷 오버 IP를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IP 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최근에 일부 빌딩은 이런 부분들을 더 극대화시켜서 네. 모든 건물들이 이더넷으로만 빌딩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미연님 공공기관인데 지금 너무 덥다고요. 요새 공공기관 30몇 도라고 그러는데 그 무조건 전기만 절약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낭비가 되는지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엔 설정 온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몇 도로 설정을 했느냐인데 네. 현재 지금 공공기관에 32도로 설정을 했다. 그럼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네. 속성이 없는 거고 결국에는 에너지 인프라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냉방 온도를 26도로 낮춰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보면 32도를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있느냐. 네. 그러면 32도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새는 데는 없는지 그래서 최소한 32도는 맞출 수 있게끔 해주게끔 저희가 좀 진단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유면님 그 질문을 보니까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네이버나 구글이건 딱 치면 한국 지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지도에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현재 전기를 얼마 쓰고 있는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런 지도가 에너지 지도가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지도가요. 정말 가시성이 정말 다 된다면 예. 모든 가시성이 된다면 상당히 그러면 절감될 것 같은데. 뭐가 그 환경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네. 그 전 세계 지도에 대한 야경 맵을 보여주면 네. 밝기에 의해서 네. 쫙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면 남한과 북한이 아주 대조적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네. 바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숫자로는 아니지만 뭐 그런 어떤 전체적인 네. 에너지 맵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장준님,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이 투자 대비 비생산적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요? 태양열을 이용한 게 아니라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PV를 얘기하는 건데요.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이고요. 네. 물론 그 아직까지는 저 PV 패널의 어떤 그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 대비 네. 그 제조 단가가 좀 비싸서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한전에서 쓰는 전기에 비하면 투자비가 좀 비싸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한전에서는 오히려 이런 PV로 생산한 전기를 오히려 한전에서 파는 전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워낙 싼 가격에 생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PV의 어떤 그 투자 경제성에 좀 그것도 기여할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중국이 싸게. 그쪽 산업 굉장히 그 네. 대규모의 어떤 대량 생산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어. 지금 PV 시장이 사실은 저것 때문에 중국 때문에 약간 좀 네. 혼선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투자 경제성을 단순하게 보면 저 투자 대비 고비용이라는 것은 뭐 네. 사실입니다. 예. 네. 자, 김인걸님,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조 관련해서 특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성창 오토텍이라는 업체가 공조 관련되어 에너지 효율 공조기를 특허받은 바 있는데 건축 분야에서 이런 것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이루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하나의 그 건물 에너지 효율 아까도 제가 네. 총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한 100개 가까운 건물을 조사해 봤더니 에너지 성능이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더라.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건축적인 요소, 설비적인 요소, 그다음에 네네. 건물의 합리적 운영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총괄적인 어떤 그 에너지 효율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네. 사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HVAC 엔지니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조기 자체만 놓고 봐서 공조기 또는 뭐 열원기기, 보일러의 효율을 얼마나 높일까에 대한 기술적으로는 사실 거기서 뭐 몇 프로를 더 향상하는 게 엄청난 기술적 진전이지만 네. 전체적인 건물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미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어떤 투자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게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에 과연 투자한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시장에서 좀 뭔가 저기를 못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저 특정한 어떤 그 공조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알겠습니다. 건지. 예. 네. 자, 그다음에 김윤철님, 에너지 밸런스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밸런스. 좀 질문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질문이 좀 구체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밸런스는 저도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그 유효 에너지나 무슨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포괄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네. 자, 그다음에 황민호님, 건물 에너지 효율화가 고려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화 방안과 실제 잘 적용된 참고 사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IBM에서도 지금 그런 그 건물 에너지 관리 사업을 하시겠다 그랬는데요. 가령 아까도 이제 보면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미 모든 그 미터링 시스템이 다 설치돼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고 하기가 좋은데 네. 사실 최근에 지어지고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지어진 건물은 지금 에너지 성능 개선을 하려고 해도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네네. 사실은 보려면 오래된 노화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랬을 때 적은 투자를 가지고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노화된 그게 첫 번째 타켓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로부터 적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절약을 하고 거기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 또 그보다 좀 더 투자하지만 네네. 그 절감량은 좀 감소하더라도 그럼으로써 어떤 투자의 경제성을 유지하는 게 전체적인 에너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일님, 차세대 정부화 도시 UCT와 관련해서 빌딩 자동화 시스템에 IBM 그린 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지요? 향후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UCT 관련돼 가지고는 국내에서 많이 이제 사업이 일어섰는데 현재는 조금 좀 수그러지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특히나 요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UCT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제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법이라든지 네. 장비들을 넣어서 이제 이런 도시 레벨에서 통합 관제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 관제센터에서 관련 여러 가지 항목들, 정보에 대한 부분들,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제 에너지를 같이 넣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태식님, 대규모 통신망이나 거대 데이터 센터 건축 시에 한국형 그린 에너지를 실천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반영하여 설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 센터에 이제 넥들이 놓이는 위치라든지 핫존, 쿨존을 나눠서 집중 공조를 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절감될 수 있는 이제 블레이드 서버 같이 서버 자체를 좀 절감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즘에 저희가 이제 교류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기 건물에서 쓰는데요. 실제로는 컴퓨터가 그걸 다시 교류를 다시 직류로 바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류 자체를 아예 전송을 해서 이런 컨버전 할 때의 효율을 다운시키는 부분을 절감시키는 네. 이런 부분들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옥상에 식물이나 꽃을 가꾸어서 물 흐르도록 하면 전기 효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건축학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모든 건물에 다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상에 뭐 식물이나 꽃을 가꾸는 요새 뭐 소위 도시농업이란 말도 있고요. 옥상 녹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런 거는 굉장히 건물 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좋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기 효율이 높이는 건 아니고 네. 가령 겨울철에 지붕을 통한 열 손실이라든지 여름철에 일사 영향을 줄여주기 때문에 냉난방 부하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 건물에 옥상 녹화하려면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게 거기에 뭐 아무리 인공 토양이라도 토양이 있어야 되고 식물을 심고 하다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네. 구조적인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식물이 자라면서 이제 뿌리들이 구조체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방근이나 방수 처리에 대한 네네. 이런 절차만 잘 따르면 옥상 녹화는 권장할 만한 일이고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부분의 도시들이 네네. 도시 녹화를 위한 아주 그 바람직한 저도 일이라고 옥상 봅니다. 녹화 네. 정말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이승우님, 저희 회사 공장 옥상에 태양열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전력을 만들 목적이라는데 동료들은 과연 투자 대비 이익이 나올지 의아해하더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사실은 아마 그냥 단순히 자비만 가지고 이런 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태양광인지 태양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이 지자체가 또는 그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할 때 보조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보조해주는 예산이 매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끝나서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마 저 경우에도 아마 그런 보조를 받아서 설치했다면 네. 충분히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네.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 발전차익 보존제도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보조를 좀 해줬던 제도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종료가 됐고요. 네. 대신 이제
그 발전 회사들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갖다가 RPS라는 제도로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기존의 발전 차액 보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금액으로 아예 정해서 15년간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제 RPS 같은 경우는 시장가 원리에 따라서 네. 이게 사다 보니까 이런 현재는 이제 태양광을 하는 것이 이제 효율 또는 뭐 아니면 이제 ROI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쪽으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님, 아까 설명 씨 EMMC는 구축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요? 현재는 저희 IBM 입장에서는 구축을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비슷한 사례를 만약에 말씀드린다 그러면 SK텔레콤이나 네. KT에서 이런 부분들 일부 준비를 했고 네.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9번주님, ESS로 단전 시 UPS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일단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아, 있고요. 네네. 예. 서길재님, IBM 장비를 들여서 에너지를 절감했다면 절감 비용이 장비 비용으로 들어가서 결국 에너지는 절감되지만 기업은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ROI가 어느 정도에 나오는 장비를 교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현재까지 대부분 보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리턴이 될 수 있는 장비들을 넣고 네. 결국에는 2, 3년 동안은 그 세이빙된 것과 프로핏을 쉐어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예 다시 넘겨서 네. 그만큼을 세이브된 걸 쭉 가져가실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꼭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회수하고 나면 다시 그 장비들은 전부 다 이제 고객에 환원되죠. 김경호님, 건축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홈이 먼저 되어서 계전 계측이 먼저 되어야 수요 관리도 되지 않을런지요? 저게 뭐 그 자동적으로 계측이 가능하고 미터링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네. 편리하겠죠. 원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미터링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네. 거니까요. 하지만 에너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미터링 안 하면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방법 네네. 자체는. 그래서 처음에 과연 어느 정도의 투자의 열기 있고 투자 대비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의 수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시간 대학 사례도 보여줬지만 이게 한 번 투자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에 맞게끔 투자 대비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창원님께서 계측하지 않고선 절감을 할 수 없다는데 계측에 대한 국내 좋은 솔루션들이 있는지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기존에 메타기를 생산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이러한 이제 원격에서 원격 검증이 검증. 가능도록 지금 거의 되었기 때문에 국내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네. 홍성호님, 아스팔트 등 복사열을 이용한 전기 절약 방법은 없을까요? 새로 개발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복사를 그대로 그냥 버리고 아스팔트만 지글지글하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열을 이용해 가지고 네. 뭔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보통 여름철에 보통 일사가 내렸지만 아스팔트의 표면 온도가 한 60도 어휴, 정도 그 정도입니까? 되거든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60도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 보면 도로에다가 이렇게 배관을 매설할 때 겨울철에는 가령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스노우 멜팅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죠. 사고가 나고 하니까 그래서 스노우 멜팅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여름에는 거꾸로 해가 막 내리칠 때 물을 순환시키면 물을 덮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라 히팅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뭐 생각 네.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김태식님, 한국 표준형 50만 킬로와트 화력 발전소 한 기의 건설 비용이 약 7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전소가 몇 기 정도가 있으면 요즘 같은 비상 전력난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수요 관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발전소를 하나 지려면 엄청난 돈과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공급보다는 수요를 줄임으로써 새로운 또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회사들이 과거에 다 공기업이나 이런 그 정부가 운영하다 민영화가 되면서부터 특히 이런 수요 관리 정책으로 확실하게 물론 초기에는 그래서 뭐 LA에서도 그렇고 뭐 블랙아웃 사태가 좀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좀 더 그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소위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그 전력 수요를 줄이고 억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저는 방향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상욱님, 가정집에서
월 일정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관리 또는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일단은 관리를 하게 되면 네. 힘들어지실 겁니다. 네, 네. 냉장고도 꺼야 되고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솔루션은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솔루션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영동님, IBM 건물 전력 사용 진단 서비스는 어떤 표준에 근거했는지요? 일단은 그 진단 관련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IPMVP라는 이제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있고요. IBM 내에는 이제 그린 시그마라는 이런 이제 그 있습니다. 그 메소날라지가 있어서 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자, 김인걸님,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정의는 중앙에서 유휴 에너지를 별도의 장치 없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정의로 보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 실제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고 유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솔루션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요? 해당 솔루션을 위한 설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요? 마치 정부에서 태양 에너지에 대한 장치 사업을 벌였다가 농가에서 폐물이 된 사례도 있는데요. 그런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에너지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급자 관점에 이제 에너지 사업이 있고 수요자 관점에 에너지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에너지 클라우드는 수요자 관점에 일단 그 포커스에 있다고 보고요. 이 질문하신 거는 공급자 관점에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네네. 그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전력 수요에 맞게 이런 공급망들을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전에서 주로 이런 부분을 투자하는 부분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전기료로 반영은 되겠지만요. 네네. 일단 뭐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이제 수요자 관점이기 때문에 저랑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시기 좋습니다. 서길정님께서 지금 스마트 그리드 IBM에서 하는 게 얼마 진척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국내에서는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공급자 관점의 서비스인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전력 회사를 두고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적절한지 어떤 회사가 라이트하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한전이 이제 혼자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 활성화가 아직은 약간 좀 지지부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강찬호님, IDC 등 대형 장비실이 있는 곳은 에너지 소비가 엄청난데요. IBM에서 냉방을 위한 제한하는 방안과 에너지 효율이 좋은 서버 제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정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컵 서버라는 게 그 냉방을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좀 열들을 다 뿜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레인하고 콜드 레인을 나눠서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서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단순히 이제 2군이 절약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요즘에 모든 서버군 회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절전형 제품을 내기 때문에 이 특정 제품이 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좀 네. 예, 고민됩니다. 네. 예. 스테픈 좀 오늘 게스트님 이메일 좀 여기 댓글로 써주시겠어요? 이름이랑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질문에 답변 드리겠지만 보다 더 자세한 정보라든지 나중에 어떤 지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재용님께서 그 코멘트 주셨습니다. 에너지 지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지도로 기상청에서 전국을 10m 1cm 단위로 분류해서 10년간 바람 세기를 나누어서 분석한 보고서는 있다고요. 자, 그다음에 구본주님, 빌딩에서 ESS 같은 경우는 전기가 쌀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 시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가격이 높아서 과연 경제성이 있을지 의문이고요. 아까 ESS가 UPS처럼 단전 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IBM에서 UPS 기능이 있는 ESS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건지요? 근데 ESS 기능 자체를 보시면 ESS를 적용하기 위해서 일부 개통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그 전체적으로 전력을 넘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UPS가 했던 그 ETS 절체와 거의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자, 그다음에 김경호님께서 뱀스나 FMS 등 에너지 서비스가 많은데 IBM만의 특징은 무엇인지요? 이제 IBM에서는 이제 전력의 뱀스가 중요한 게 상황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IBM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뱀스들이 대부분 다 수요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 집중했다 그러면 네. IBM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예측이나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좀 넣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간주님, 에너지 평가사 자격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요? 활용 위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평가사가 논의는 됐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두 가지 큰 정책이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하고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인데 그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그걸 수행하려면 결국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제도를 만들겠다까지 돼 있는데 아직 자격제도가 이제 시작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 아직까지도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민걸님, 선진국의 경우 탄소 배출 지수 등을 금융 상품으로 만든 경우가 있는데 에너지 지수와 관련해서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진 선진국의 사례는 없는지요? 이 부분 따로 한번 네네. 예, 문의될 것 메일로 같습니다.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수일님, 현재 국내 전기요금 체계와 누진제에 대해서 해외 사례 비교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 교수님 그 아까도 뭐 국내 어떤 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용도별로 좀 다른 것 같고요. 아까 네. 잠깐 언급했지만 용도별로 전기를 공급하는 거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생산 원가가 다른 것들이 아마 네. 그 가격의 어떤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용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쓰면 뭐 누진이 되고 네네. 요율 체계가 바뀌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용도별로 그 구간별로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 체계가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미국의 요금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아, 개념이다. 하나는 최대 수요에 근거한 디맨드 차지와 총 사용량을 근거로 한 그러한 네네. 전력 요금 부과하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력 공급과 수요를 아주 합리적으로 매치하기 위한 아주 단순 명쾌한 네. 그런 어떤 원칙이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모든 어떤 규제와 정책 같은 것은 좀 진짜 단순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뭔가가 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관점들. 네. 자, 여러분들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15분은 저희가 추후 선정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15분한테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겠고요. 오늘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도 15분한테도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하죠. 네. 자, 오늘 뭐 처음으로 또 이 재밌죠? 통해서 어떠세요? 예, 네? 뭐 건물 에너지에 대해서 네네. 얘기하게 돼서 네. 하여튼 그 반가웠고요. 네. 하여간 그 오늘의 이 토론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하나씩 조금씩 변해가는 네네.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그 에너지 섭이라는 것 자체가 뭐 장비를 굳이 설치하고 뭐 하는 이런 활동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사업 또는 뭐 이런 부분들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사회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활동이라고 봐주시고 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이렇게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이제 상생, 어떤 공생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수고하신 두 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